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무녀는 여느 날처럼 17개 석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석등만 꺼지기를 반복했고 결국 다시는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암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마을의 한 가족이 암자를 찾아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꿈을 따라 변소에서 항아리를 찾아냈고 그 안에 사금 덕분에 새 삶을 얻게 된 사연을 전합니다. 그날 밤 영자는 사금천에서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영자를 데리고 오일장에 갔습니다. 영자는 처음 보는 시장 풍경, 튀밥과 핫도그 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도깨비 바위 앞에서 할머니는 잊고 온 무구를 찾으러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가 어둠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환영을 만납니다. 횃불이 꺼지는 순간 아들은 사라지고 영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6번째 석등이 꺼지며 남은 석등은 15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영자 속에 잠들어 있던 천사가 석등에 깃든 귀신을 하나씩 물리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자 이야기 6편 도깨비 바위에 악귀.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영자는 전날 밤에 일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을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본 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징검다리 저편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머리가 크고 덩치가 산만 한 사내가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몸에는 사냥꾼이 입는 것처럼 거친 짐승 가죽으로 된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영자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해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간 그 순간 눈앞이 밝고 평온한 빛으로 물들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영자를 가볍고도 단단하게 이끌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강한 힘이 영자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한편 도깨비 바위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에게 16번째 귀신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악귀는 매일 밤 도깨비로 둔갑해 어둠 속을 헤매는 나그네를 해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속여 절벽으로 유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귀신이었지요. 그날 밤 악귀는 영자의 할머니를 꿰기 위해 전쟁에서 전사한 아들의 모습으로 변장에 다가왔습니다. 도깨비불이 깜박이며 어두운 오솔길을 밝혔고 할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절벽에 다다르자 허공에 떠있는 아들이 손짓을 했습니다. 기쁨에 젖은 할머니는 그대로 손을 뻗어 걸어 나아가려는 순간 할머니, 영자의 절규가 산길을 울렸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절벽 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할머니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한 악귀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며 영자를 향해 돌진했지만 이상하게도 영자의 몸에 손끝 하나 닿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눈을 감고 무언가를 조용히 읊조리자 센 바람이 불어 횃불이 꺼지고 악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악귀는 고통스러워하며 암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영자는 할머니를 업고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암자 쪽으로 뛰었습니다. 지친 악귀보다 먼저 징검다리에 도착한 영자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악귀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악귀가 다가와 징검다리를 건너려 하자 영자는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제발 석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악귀는 애원했지만 영자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악귀는 돌을 던지고 밀치며 위협했으나 영자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동이 틀 무렵 악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악귀는 짙은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영자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고 할머니가 달려와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녀는 16번째 석등에 불을 붙였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 불은 이내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불길한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15개나 있는 석등 2석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한 아저씨가 암자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자의 국민학교 입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영자는 이미 11살이었지만 8살에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곧장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월이 되어 봄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영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린 눈에 학교 마당은 끝없이 넓어 보였고 또래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모습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초가집만 보던 영자에게 벽돌로 지은 교사, 스레트 지붕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1학년 교실에는 37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8살이었지만 영자 또래의 아이들도 절반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13살 언니도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던 영자는 교실 뒤쪽 자리에 앉게 되었고 짝꿍은 하얀 원피스에 하얀 양말, 빨간 구두를 신은 8살 여자아이 민영이가 되었습니다. 민영이는 광채 마을에 사는 아이였고 부모님은 모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지요. 깔끔한 옷차림과 반듯한 말투는 누가 보아도 귀하게 자란 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책보를 들고 다니던 것과 달리 민영이는 흰 양말에 빨간 구두, 등에 매는 책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민영이를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민영이는 친절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영자는 짝꿍이 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광채 마을 입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행여찌거리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서는 장례식 때 고인을 운반하는 행여의 나무 뼈대를 다리 천장에 보관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여찌거리는 어른들도 밤에는 지나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어느 여름날,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뒤 작은 동산에 잘 관리된 큰 무덤이 있었는데 넓은 잔디밭과 향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날도 영자와 민영이는 숨바꼭질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술래가 되고 민영이가 숨었지요. 영자가 마을 입구 쪽으로 내려가던 중 행여찌거리 위에서 낯선 남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흰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길로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가 다시 민영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민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영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뒤를 돌아본 순간 낮에 보았던 흰 옷의 남녀가 행여찌거리를 건너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영이는 어디 있는 걸까? 그날 밤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영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영이 부모는 밤새 울고 쓰러지고 일어나면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영이 부모는 마지막으로 민영이와 함께 놀던 영자를 찾기 위해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제 행여찌거리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봤어요. 부모는 다급히 누구였니? 어디로 갔니? 몇 명이었니? 라고 물었지만 영자는 멀리서 본 것뿐이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탈한 얼굴로 파출소에 신고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영이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자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아이들은 서서히 영자를 피하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영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